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5년 6월 3일 오전 10시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한 여성의 처참한 사체가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당시 48살이었던 호프집 사장 박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현장의 참혹함에 그야말로 할 말을 잃었을 정도인데요. 시신의 머리 부분이 심하게 함몰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피가 흘러나와서 이 호프집 바닥이 흥건했습니다. 상처로 보아하니 뭔가 둔탁한 물건에 연속적으로 찍힌 걸로 추정되었어요. 그 살해도구는 현장에서 나왔죠. 바로 가스버너입니다. 범인은 가스버너로 수차례 그녀의 머리를 가격했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한 상황. 사망 시각은 전날 새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선 난잡하게 어질러진 카운터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10만원짜리 수표 4장이 도난당한 상태였는데 언뜻 봐선 강도에 의한 살인사건 같죠? 하지만 베테랑 형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보통 강도살인의 경우 돈을 훔칠 목적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토록 잔인하게 죽일 이유가 없는 거죠. 보니까 수표 이외의 현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형사들은 여기서 범인이 이 모든 걸 강도살인으로 위장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이 범죄는 평소 원한이 있던 면식범의 짓일까요? 수사팀은 즉시 숨진 박 씨의 휴대폰을 살펴보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박 씨 주변에는 지인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경찰은 한 남성에게 주목하는데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에 가장 자주 등장하던 사람입니다. 바로 당시 39살이던 김용원. 주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용원이 평소 박 씨의 호프집에 자주 들르는 단골 손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손님과 사장 관계보다는 좀 더 가까운 사이로 보였다는데요. 경찰은 즉시 김용원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그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행방이 묘연해요. 김 씨를 향한 의심은 더욱 짙어져 가죠. 그런데 경찰이 그의 행방을 쫓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김 씨의 고향 후배라고 밝히는 A씨가 말을 하길 사실 그 선배가 또 다른 살인을 한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술에 취해서는 자기가 동거하는 여자를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때 김 씨는 그 후배에게 사체 유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데요. 덜컥 겁이 난 A씨는 김 씨에게 그러지 말고 자수를 해라 라고 권했지만 그 당시엔 이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용원이 하는 말이 얌마 내가 이게 처음인 줄 알아? 10년 전에도 다 겪었어. 사실 김용원은 평소에 술만 마셨다 하면 종종 내가 과거에 살인을 했다 라고 고백을 해왔다는데요. 다들 허풍이라고만 여겼죠.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김용원은 연쇄살인마입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즉각 수사를 확대합니다. 또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서 김용원이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수색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유력한 곳이 하나 떠올랐죠. 한 재개발 구역에 있는 폐가였는데 경찰이 가보니까 안에는 김용원이 쓰다 남긴 라면 냄비, 소주병 같은 생활 흔적이 있습니다. 분명 여기에 머물렀던 건 맞아요. 이제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근데 도주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김용원이 아무리 날고긴다 해도 도주엔 무엇보다 돈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그가 도움을 청했을지도 모를 가까운 인물들을 파악했고 그러던 중 김용원의 외사촌이 사는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그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그 수사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2005년 6월 10일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딱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죠. 김용원이 외사촌 형의 집 이 내수읍에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가 올 것을 예상하고 형사들이 이미 잠복을 하고 있었고요. 얼마 안가 김용원은 극적으로 검거되었죠. 처음에 그는 아니 왜 무고한 사람을 잡아가냐 라면서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근데 실상은 제대로 된 알리바이를 전혀 대지 못하고 있어요.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죠. 그리고 묻혀있던 또 다른 비밀들도 하나씩 밝혀집니다.
우선 김용원은 이 피해자 박 씨의 술집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내연 관계로 발전했고요. 하지만 사실 그는 중국의 버젓이 결혼을 약속한 조선족 약혼녀가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가게에서 박 씨하고 술을 마시고 있던 김용원이 문득 중국 약혼녀에게서 걸려온 국제전화를 받으러 가게 카운터 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제 애인과 한참 동안 통화를 이어갔죠. 그러다 박 씨가 잠시 후 카운터로 왔고 여전히 통화를 하는 그를 보면서 못마땅해 했습니다. 당연하죠. 내연 관계니까요. 그러면서 질투심에 핀잔을 하게 되는데 순간 김용원의 분노가 치밀었어요. 근데 전화를 황급히 끊고 곧장 주방으로 가서 가스버너를 들고 오더니 그걸로 박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는 그렇게 살해한 거죠. 아니 이거 전개가 너무 번개같이 벌어졌는데요. 단지 핀잔 주는 게 열받아서 그랬다고요? 물론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범인의 진술입니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그가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석 달 전 사체 유기를 부탁했다던 그 후배의 말을 토대로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난 3월 김용원이 함께 살던 동거녀 43살의 여성 성씨도 살해한 게 밝혀집니다. 당시 김용원은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그 성씨와 동거 중이었어요. 어느 날 사소한 다툼 끝에 그녀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걸 자백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살인의 동기가 뭐였냐 라고 물어보니까 성씨가 자신을 무시했고 뺨을 때리는 바람에 죽였다라는 너무도 좀 황당하고 어이없는 동기였죠. 이후에 그는 후배에게 전화를 해서 사체 유기를 제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A씨가 거절을 하니까 이걸 철저히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이후 무려 사흘간이나 시신을 그대로 원룸에 방치합니다. 시간이 지나 사흘 후 그는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청원군 내수읍 뒷산에다가 이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경찰 조사에서 이 김 씨가 더욱더 기괴한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그녀를 죽이고 나서 성 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시신을 끌어안고 잤다. 또 안매장을 한 후에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장소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성 씨에게는 가족이나 지인이 별로 없어서 그녀의 실종을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만약에 앞서 박 씨 사건으로 인해 김용원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동거녀 성 씨 사건 역시 영원히 묻혔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남아 있습니다. 김용원이 저지른 살인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박 씨 살인사건 이후에 또 저질렀죠. 청주 호프집 살인사건 바로 이틀 뒤인 6월 5일입니다. 이번엔 충북 진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있었는데요. 사라진 아이는 13살 최양이었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자, 먼저 아이가 사라졌다고 신고한 사람은 아버지 최 씨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최 씨의 가까운 지인이 김용원인 겁니다. 심지어 그는 도피 중인 김용원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설마 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고 결국 검거가 된 후에 김용원이 그 최 씨의 딸 최양 역시 내가 살해했다라는 걸 시인합니다. 아니 도주 중에 또 살해를 한 거예요. 박 씨를 살해한 후에 도망칠 장소를 물색했죠. 그러다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그 고향 후배 최 씨 집에 방문합니다. 그때가 6월 5일 저녁 6시 반쯤이었는데 이 김용원과 최 씨가 얼큰하게 술자리에서 취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아버지 최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 하면서 나간 사이 그의 딸 최양에게 돌연 아저씨가 드라이브 시켜줄까? 이러면서 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아이의 몸에 손을 댄 거죠. 당연히 최양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용원은 이미 살해를 저질렀고 신경이 매우 예민해진 상태예요. 그 아이가 아저씨 이러시면 저 아빠한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최양을 목 졸라 살해했던 거죠. 그 길로 최양의 사체를 싣고 진천군에 위치한 어느 교회 근처 야산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 유기했어요. 그런데 살해 이후의 행적이 더 기가 막힙니다.
술을 잔뜩 사들고 다시 최 씨 집으로 가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와 술을 마시는 겁니다. 잠시 후에 최 씨가 우리 딸 어디 갔지? 하면서 딸이 사라진 걸 눈치채자 김용원은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같이 찾아보자고 함께 딸을 찾으러 주변 일대를 돌아다녔죠. 당시 아버지는 딸을 죽인 범인이 이 자신의 선배 눈앞에 있는 김용원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살해를 저질렀고 도주를 하다가 미성년자를 범하고 또 살인? 그가 총 3명의 여성을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이요? 3개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일명 청주판 유영철 사건이라는 타이틀로 당시의 그 청주 시민들을 굉장히 벌벌 떨게 했는데요. 세 범행 모두 김용원이 술에 많이 취했을 때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폭력성이 얼마나 증폭됐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앞서 술만 마시면 내가 10년 전에도 살인을 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1994년 4월 충북 괴산군에서 당시 27살이던 남성 지씨가 농수로에서 유기된 사체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주변인의 제보를 통해서 지씨가 실종되기 직전 한 당구장에서 누군가 말다툼을 했다는 걸 포착해요. 그 상대가 바로 김용원이었죠. 김용원은 나보다 어린 지씨가 반말을 찍찍한다 라는 거에 격분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당시에도 김용원은 이 지씨 살인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으로 특정됐었고요. 근데 그는 꽤 교활했습니다. 점점 수사망이 자신을 향해서 좁혀오니까 일부러 특수 강간 사건을 저질러요.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원이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경찰은 자연스럽게 그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건은 미제로 남아버렸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김용원은 이 지씨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강력히 부인했어요. 사실상 이미 10년 이상 지난 상태라서 기소할 만한 증거도 없었고요. 하지만 주변인들 그리고 당시의 수사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촉은 모두 김용원이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확신하던 상황입니다. 연쇄살인마 김용원, 그는 1996년생인데 충북의 한 농가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위로 있는 형도 폭력 성향이 강했고요. 그 또한 어릴 적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18살 때 강간치상 그리고 특수절도죄로 첫 번째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이후로도 계속 들락날락했죠. 그렇게 보낸 시간이 무려 13년입니다. 그러다 돌연 2005년 중국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거기서 비아그라와 장내삼을 밀수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알게 된 조선족 여성과 약혼을 하게 된 거고 얼마 후에 두 사람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정식으로 결혼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김용원의 이중 생활이에요. 약혼녀가 중국에 있죠? 그러면서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한 성씨 기억하시죠? 그 성씨를 죽이고 또 바로 그 호프집 사장이었던 박씨와 사귀고 또 죽이고. 그런데 김용원을 검거했던 형사님이 어쩌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결국 재판 끝에 지씨 살인사건을 제외한 이 총 3건의 살인 혐의만 인정되었죠. 근데 여기서 김용원은 우발적인 주치살인을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기엔 3번 모두 너무 잔혹했고 또 상습적인 살인입니다. 2006년 3월 대법원은 그에게 최종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 당시 김용원에게 사형을 판결했던 그 4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이 바로 국내 최초 여성 대법관 김영란 씨입니다. 우리에겐 김영란법으로 유명하죠. 사실 그녀는 대법관 후보 시절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임명된 이후 처음 맡은 강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김용원의 죄질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드러나는 부분이죠. 김용원은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에 성공하고 나니 그 다음부턴 너무나 쉬웠다. 폭주했던 살인 본능은 마침내 법정 최고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미 어렸을 적부터 감옥을 수십 번 들락날락하던 김용원, 거의 인생의 절반을 거기서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젠 남은 생, 아니 죽음 그 직전까지 교도소에 갇혀 있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에겐 동정 또한 사치 아닐까요? 부디 자신의 죄에 걸맞게 하루하루 무거운 속죄의 삶을 살길 바라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